막 극장에서 나왔을 때 제 같은 생각은 액션의 연쇄적인 폭발이 주는 쾌감이 높은 영화라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저에겐 꽤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무엇보다 나홍진 감독이 추구하는 이번 영화의 방식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에 큰 점수와 박수를 보내고 싶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속도와 생태계에 중점을 둔 영화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지 않으면 호프를 온전히 즐기기가 쉽지 않죠. 이를테면 레이싱카를 타고 긴 도로를 질주한다면 거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속도가 주는 자극과 해방감이겠죠.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즐기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 속도를 이해한 다음 우린 이 영화 안에 숨겨진 깊은 구멍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호프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달려갑니다. 영화를 표현하는 방식은 빠른 속도에 중점을 두고 메시지는 생태계의 방정식을 녹이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지를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마을과 숲, 그리고 두 명의 사냥꾼. 영화의 첫 장면, 나홍진은 다시 한번 거대한 자연을 보여줍니다. 이는 나홍진 감독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배경이죠.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지고 새롭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나홍진 감독이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합니다. 그곳은 나무 같은 건물이 우거져 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생태계입니다. 차갑지만 따뜻함이 있는 이상한 세계죠.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만 존재할 뿐 누가 더 선이고 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자연 속에 인간이란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이번 호프에서도 나홍진 감독이 살아가는 세상은 고요하고 차갑지만 왠지 모를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은 생존, 탐욕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체 간의 따뜻함이겠죠. 이 자연 안에 두 마리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을 두 마리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동물, 괴물의 수를 세듯 말이죠. 두 마리의 인간. 한 명은 미숙년 개체로 경찰관이지만 생존에 있어서는 새내기입니다. 이름은 고범석. 총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냥감 앞에선 벌벌 떨면서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 사냥에 능숙하며 생존할 줄 아는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이름은 고성기. 성기는 쓰러질 듯해도 죽지 않고 다시 우뚝 일어서는 인물이죠. 두 마리의 인간은 하나의 길에서 끔찍하게 죽은 소를 발견하고 각자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범석은 호포항 마을로, 성기는 숲으로 향합니다. 두 인간이 도착한 두 곳의 생태계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호프 마을은 인간 종족이 나무가 아닌 건물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숲은 다양한 동물들이 나무 사이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곳이죠. 여기서 두 마리의 인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호포 마을로 향한 범석은 침략자에 맞서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생태계에선 이를 외래종이라 부르는데요. 원래 살던 서식지를 벗어나 다른 생태계에 들어온 모든 생물을 뜻하죠. 영어로는 에이리언. 범석은 본 적 없는 외래종에 맞서 마을을 지키려고 하지만 질주할수록 보이는 건 동족들의 시신만 목격할 뿐입니다. 범석의 희망은 동족이 더 죽어나가기 전에 정체모를 외래종을 빨리 죽여버리는 것뿐이죠.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범석 입장에서 괴물이자 외계인으로 불리는 존재는 생태계 침략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성기를 살펴보죠. 숲에 도착한 성기와 동료들은 숲에 놓인 우주선에 침입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외계인과 싸우게 됩니다. 참고로 이 외계인들은 숲이라는 생태계를 장악한 유입종입니다. 해술 아저씨가 목격한 외계인과 곰과의 싸움, 성기가 발견한 곰의 사체로 봤을 때 유입종은 그곳의 새로운 지배종이 됐고 그들의 입장에선 사냥꾼 성기는 외래종이자 생태계 침략자입니다. 외계인들의 희망은 침략자에 맞서 이곳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나홍진 감독이 영화의 초반부에 하나의 길에서 훼손된 소의 사체를 보여준 다음 그 길로 다른 방향으로 향한 두 마리의 사냥꾼이 두 곳의 공간에서 겪게 되는 일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생태계 안에선 절대적 포식자가 없다는 것. 상황과 조건에 따라 포식자와 피식자의 위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A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B 고등학교에선 전교 꼴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도
누가 침략자인지 우린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나홍진 감독은 마을과 숲, 두 마리의 사냥꾼의 다른 상황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생태계 안에선 어떤 선악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외래종을 죽여야 하거나 토착종을 멸종시켜야만 하는 거죠. 거기엔 어떤 윤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해석도 필요하지 않죠. 동시에 이는 영화의 기능으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뛰어가는 범석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성기의 속도가 수시로 교차되면서 밀고 당기는 고무줄 역할을 하고 있죠. 혹시 마음을 졸여가면서 주먹을 폈다 쥐었다를 반복하며 영화를 보셨다면 이러한 속도의 변주가 교차 편집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물리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교차 편집의 예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둘, 눈물의 의미. 여기서 이 생태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눈물입니다. 범석이 긴 머리카락의 외래종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을 때 범석은 외계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아이 외계인을 발견하고 그 눈물의 의미가 아이를 찾는 엄마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선 그게 아님을 알게 되죠. 왕비가 있고 죽은 아이는 세자에 해당했죠. 눈물이 맺힌 외계인은 세자를 돌보는 역할로 보이고요. 즉 자신의 자식을 위한 눈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그 눈물은 뭐였을까? 이는 다른 곳에서 비슷하게 재현됩니다. 바로 장군에 해당하는 외계인이 나무 더미 밑으로 몸을 숨긴 성기 옆을 지나갔을 때 코앞에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 그때 성기의 눈가는 눈물로 촉촉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눈물의 의미는 죽을지도 모를 때 생명체가 느끼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 생태계의 유일한 법이자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생태계의 법은 오직 생존이며 그러지 못했을 땐 죽음뿐입니다. 눈물은 생존과 죽음만 존재하는 이 생태계에서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증거이니까요.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똥의 성질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것을 손가락으로 막든 뭐로 막든 자연의 원리대로 배출돼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눈물은 동정심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묘사하기보단 생태계 안에서 생존하려는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분출물에 가깝습니다. 호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인간이 지키는 윤리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바로 생존입니다. 범석은 눕혀져 있는 어린 외계인을 보며 목수에게 내가 사람이냐고 달려들지만 결국 생존을 위해선 외래종을 죽이기 위해 범석은 다시 총을 들죠. 그게 생태계의 원리이자 순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눈물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흘리는 배출물일 수도 있겠네요. 긴 머리카락의 외계인이 인간을 바라보는 두려움의 눈, 성기가 지나가는 외계인을 밑에서 바라보는 공포의 눈, 이런 상황에 영화의 카메라의 눈은 주기적으로 높은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장면을 촬영합니다. 버드샷이라고도 불리는 이 각도는 영화에서 주로 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뜻하는데요. 어쩌면 나홍진 감독은 이런 생태계에 슬프면서도 결국엔 흘러가야만 하는 비정한 풍경을 바라보고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눈물을 흘릴까요? 셋, 호랑이 본 적 있으세요? 여기서 잠시 샛길로 빠지고 싶은데요. 범석이 소의 사체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호프 마을을 돌아다니는 장면까지는 익숙한 수사물 장르의 방정식과 현실에서 목도한 장면을 묘사한 듯한 기시감을 줍니다. 사체는 마치 살인마에 의해 훼손된 피해자의 시체와 같고 범석은 그걸 입으로 말하면서 사건 현장을 분석하는 형사 같죠. 이미 사라진 살인마는 어딘가로 사라졌고 그걸 영화에선 호랑이라고 유추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범석은 탐정처럼 그 무언가의 발자국을 보며 범인을 추적해갑니다. 그때 범석은 무언가를 쫓는 마을 사람들을 마주하죠. 경찰서에서 가져온 것 같은 총을 들고 트럭에 올라탄 마을 사람들. 경험 많은 아저씨들은 무장을 하고 어머니들은 먹을 것과 탄창을 보급하며 알 수 없는 존재와 싸웁니다. 범석은 여전히 그 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 채 계속 쫓기를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적은 인간이 사는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며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계속 싸웁니다. 그건 영화 속에서처럼 호랑이일 수도 있고 살인마일 수도 있으며 독재자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린 한 단어로 부를 수 있습니다.
괴물. 외계인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범석은 그것을 괴물이라 들었고 또 괴물이라 표현합니다. 갑자기 정호연 배우가 연기한 임성애의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아무리 괴물이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임성애의 이 대사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영화 속 괴물일까요? 아니면 영화 밖에 존재하는 괴물일까요? 이처럼 범석이 형사로 등장하는 약 60분짜리 수사물은 인간 생태계에서 역사로 반복되어 기록되는 현상을 녹여낸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 환상은 외계인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지만 범석의 로드무비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생태계 교란종과의 조우는 분명 실제 역사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틀만을 제공해서 관객이 사유하는 역사와 마주보게끔 하는 역사적 알레고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술 할아버지의 진술 역시 그러한 장치의 일종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목격자에 의해 전해지는 구전은 일부 왜곡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진실은 존재하죠. 마을 사람들은 해술 아저씨의 말이라면 진짜라고 단언하지만 범석은 그걸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실제로 어떤 참혹한 역사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을 때 그것을 겪거나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그걸 장난치듯 보여주는 게 후반부 해술 아저씨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쿠월의 대형 함선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걸 목격하는 해술 아저씨의 모습을 보여주며 구전으로 전해지는 역사의 진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해술 아저씨는 또 누군가에게 쿠월의 대형 함선이 떨어지는 것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겠죠. 어쩐지 이 말은 나중에 외계인이 말한 대사와 일치되는 느낌이 있네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대사요. 이 관점에서 범석이 소를 발견하고 마을로 진입해서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해 총을 드는 장면들을 보신다면 그게 바로 반복되는 인류의 슬픈 비극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은 언제라도 다시 반복될 수 있죠. 네, 다시 하나의 길로. 이제 영화의 후반부로 향합니다. 첫 장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범석과 성기가 드디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의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생태계에서 인간만의 시점만 존재하다가 이때부터 외계인들의 시점이 불쑥 끼어들죠. 외계인들의 정확한 사정을 지금 당장 알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추만 가능할 뿐이죠. 본 것 그대로만을 설명해 보면 쿠월에 함선이 부시착하며 재앙이 시작됐고 외계인들은 인간들처럼 꿈을 꾸고 시간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 추측을 조금 덧붙이며 말해보고 싶은데요. 앞서 이 생태계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않나를 계속해서 이 영화가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태계의 순환과 반복이 이 외계인들에게 큰 재앙으로 이어졌으며 그것을 바꾸려는 어떤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버드샷으로 이 행성을 바라보는 존재, 신의 관점에선 어리석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겠죠. 즉 외계인들의 희망은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인간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또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붙인 이름 외계인은 다른 존재로 불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쩌면 이 외계인들이 또 다른 신일지도 모르죠. 5. 총평. 앞서 제 생각을 약간 길게 풀었지만 호프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액션의 연쇄적 폭발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쇄적 폭발이 만들어내는 연기 속에 어떤 서브 텍스트들이 숨겨져 있는가를 목격할 수 있다면 더 재밌는 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그동안 그려온 영화와 다른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사색을 이렇게 재밌게 풀 수 있는 게 참 대단하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직도 편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추후에 꼭 블루레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황해도 블루레이 감독판으로 따로 나왔었는데 그때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 이번에 호프도 기대를 해보며 제 해설 마무리합니다.